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요? 최근 인천의 한 사우나에 이어서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시사 애청자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절약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나만의 짠테크,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절약 팁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뒤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헬로윈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7건이나 작성해놓고도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며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정부 경찰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상규명이 대부분 이뤄졌고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신문사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관과 이태원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도 트라우마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재난정신건강평가에서도 우울감과 불안감, 죄책감과 자살 충동을 호소했다고 하죠. 정부가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답을 내놔줄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지금 이번 주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위 국감에 출석했는데 가계부채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고요? 네, 오늘 기재위에선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출석한 이창용 총재를 향해서 여야는 가계부채 질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이 총재는 물가도 한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부동산 불안으로 인해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땐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하겠다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계속 뭐 인상 가능성만 열어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올리고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뭐 물가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서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정부 쪽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 굉장히 뜨거웠네요. 네, 대검찰청에서 열린 오늘 국감의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둘러싼 수사였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검사가 5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압수수색이 376회나 이어졌는데 그 끝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다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했고요.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잉 수사 지적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요. 이 대표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자신이 과거 수사했던 재벌로부터 리조트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한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 이것도 지금 법사위 국감하고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네.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특히 여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법카 질문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토위 국감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고속도로 문제 이것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요. 여기에 김 지사는 당초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엉터리다, 속아 웃을 일이다 라는 등의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하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도끼로 제발 등 찍기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리 전략을 짜고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다시 또 도마에 올랐네요. 네, 국방위 국감이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육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이 이념 논쟁의 제물이 됐다면서 여론의 반대도 훨씬 우세한 만큼 지금이라도 흉상 철거를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홍범도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당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육사의 흉상 이전 방침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선 겁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고 육사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다라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를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도 흉상 설치 과정을 좀 들여다봤을 때 누군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이러한 공방 속에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상 육사의 흉상이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육사의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독립영웅의 흉상 설치가 대적관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대적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홍 장군에 대한 뭐 업적은 인정하지만 특히 이 공산주의 이력에 대해서 이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도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공산국가가 만들어지기도 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 시간도 안 맞는다는 게 초반에 이 논쟁이 계속 되었었죠. 네. 민주당은
지금 홍범도 장군 흉산 철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홍 장군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는 것 그리고 고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공개 요구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최근 육사가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을 기린 교내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지난 16일부터 철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역사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이 소통과 민심을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비판을 했고요. 최근 윤 대통령이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념보다 민생을 다시 앞세웠잖아요. 그런 만큼 국민 다수가 명백히 반대하는 이 홍장군 흉상 철거 멈추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념을 이제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부쩍 줄어들었죠. 민생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거하고 지금 동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실에 홍범도 장군 뭐 흉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장군들 네, 있습니다. 충무관 3개층을 쓰고 있는데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안중근, 이화영, 박승환 독립운동가 7인의 흉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 그 흉상은 왜 철거하는지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중대재해사고가 계속 잇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국회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사유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잇단 끼임 사망 사고로 이제 국민적인 문매를 맞았고 직접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이 허영인 SPC 그룹 관련해서 야당의 환노 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날선 질의를 벼르고 있었는데요. 허영인 SPC 회장이 오는 26일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요. 유럽 출장 구체적으로는 K푸드 세계화와 함께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미리 계획된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감과 무관하게 올 상반기부터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환노 의원들은 이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고발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 가능성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 학폭 문제가 불거져서 좀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사표가 수리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한 건데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이 이 학폭 문제를 미리 인지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네,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한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공개한 김영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이 폭로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안이 국감장에서 알려진 후 불과 5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너무 신속한 꼬리 자르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증거로 제시한 게 있는데요. 김영우 의원에게 교육청이 이 학폭 관련 자료를 제공한 직후에 교육청이 피해자와 가해자 측 부모, 즉 김승희 비서관 측에도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건데요. 따라서 대통령실도 사전에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미리 빠르게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데요. 네. 교육청이나 김승희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은 게 없고 국정감사 당일 사건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면직이란 비판에 대해서는요. 공직자로서의 김 비서관 지위가 향후 학폭 진상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어도 문제 아니냐. 그럼 이런 사안들을 미리 검증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왜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표를 바로 수리해버리면서 감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걸로 끝날 문제냐 이렇게 언론의 의혹 제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또 거기에 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하나 더 나온 게요. 자녀 학폭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2차례 있었던 거에서 추가로 2건이 더 학폭이 있었다라고 좀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예. 물론 이런 건수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폭위가 여러 차례 이제 2차례 열렸는데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 이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연속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 비서관의 자녀가 학폭위의 폭행 지속성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점수인 1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 학급 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언론 보도 보니까 학교 일선 교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전치 9주가 되도록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학급을 바꾸는 정도에서 그치냐. 학급 바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학년이 다르니까.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 학교에 이제 완전한 분리를 요구를 했는데요.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 나왔을 때 이 전치 9주의 내용이 뭐 강막 파열이다, 이런 여러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더욱 이제 좀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여러 차례, 지금 3차례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폭행을 했는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상습성. 네. 예, 폭행을 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그걸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서 네. 결국 강제 전학을 가지 않게 됐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학폭 이제 건수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일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어요. 네, 그동안 혁신이 인물난에 겪던 국민의힘, 오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12일 만이고요. 인 교수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 의료,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문에 있고요.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 특별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 시절 광주 5.18 시민군의 통역 활동을 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을 줄곧 보여오기도 했는데요. 평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지만 우리 정치권과의 인연은 보수정당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으로 지낸 이력이 있었고요. 이미 여권에서는요, 인 교수를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서대문 갑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요한 교수는 총선 나갈 뜻이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지난 8월에 광연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출마 부인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뚜렷하게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 교수 혁신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네. 뭐 그동안에 인선이 안 될 정도였었는데 아내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언을 인용했더라고요. 네, 여록을 인용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결의를 보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발언 언급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솔직히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내려와서 듣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의미의 통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감정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제명해야 심지어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혁신위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 반발이 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혁신이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정권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인 교수를 흔들 것이냐, 인 교수가 국민의힘을 흔들 것이냐, 약간 이게 좀 관심이 주목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어요. 오전에 임명 직후에는 인 교수가 혁신위에서 총선 공천룰도 다루게 되는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솔직히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른다라고 답했고요.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가진 회동 자리에서는 며칠 전에 김 대표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서러울 정도로 제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라고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조금 입장이 바뀌어서요. 네. 도대체 정권을 이 권한을 어디까지 혁신위에 부여하려는 것이냐라는 거에 좀 물음표가 계속 달렸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부터 활동 범위와 기한에서 전권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위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네. 권한을 좀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이어지자 그것이 좀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더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당장 혁신위가 민감한 공천룰을 손대는 게 가능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이준석 같은 비윤계 인사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당이 받아들일지 또 용산이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여러 의문점이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 보니까 시간순이 안 맞는데 먼저 어디까지가 혁신의 역할 범위인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 만났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렇게 다 준다고 했다더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뒤죽박죽하죠. 좀 네.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당내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좀 좋게 나옵니까? 일단 뭐 잘한 인사다. 중도층에 좀 소구력이 있는 임명이다라는 평가도 적진 않아요. 그런데 좀 여러 의문과 의구점도 좀 뒤따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위기론 가장 앞장서서 제시했던 윤상현 의원, 인 교수는 훌륭한 분이지만 혁신위원장보다는 통합위원장 같은 느낌이 더 크다면서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변화다. 당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인 교수가 얼마 전까지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번 임명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 교수는 오늘 이 김한길 추천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 제안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여야정 그러니까 야당 또 원내 야당들이 뭐 정의당도 있고 하니까 네. 다 참석하는 여야 정 3자 회동을 예약 제안했어요.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서 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같이 마주해서 경제 회복과 민생 챙기기를 논하자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8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과 이제 둘이서 여야 대표 회담 갖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요. 어제에도 다시 이제 여야 대표 간의 민생 협치 회담을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바지 사장과 만나는 건 의미도 효과도 없다. 대통령과 3자 회동하자 이런 차가운 입장을 내놓았네요. 대통령실 입장 뭐 분명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선을 그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3자 회동 제안 소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익이 걸린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식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일성이 단합 통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이제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생의 어려움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면서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얘기했는데요. 그 과정의 일로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비명계 의원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이제 총선 공천 과정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의심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결국 총선까지 끝나가 봐야 그러게 말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 유진그룹이 결국 낙찰자로 결정이 됐네요. 네, YTN 지분 1,300만 주 30.95%를 인수할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 낙점돼서요. YTN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요. 유진그룹은 한전 KDM과 한국마사회 등 매도인 측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계약 맺게 되고 이후에 방통위원회 승인심사에 착수해서 여러 자격 요건 심사될 예정입니다. 심사는 통상 2-3개월 소요돼서요. 최종 여부는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계나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이게 YTN 쪽 입장도 YTN도 입장을 내기도 했던데요. 네. 앞으로도 뭐 결국은 이제 인수하는 과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애청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절약을 실천하고 계신지, 나만의 짠테크, 또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전략 팁 문자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0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마다 돌리는 요일별 할인 정보지 창구에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파 할인 정보를 확인하고 마트로 달려가 1인 2개 한정 판매인 대파를 부부가 각각 2개씩 총 4개를 구매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이 발품을 열심히 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266님, 욕실에서 샤워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욕조에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애벌 빨래나 욕실 청소하는 물로 사용 중이랍니다. 귀찮더라도 이런 습관을 들였더니 4인 가족인 저희 집 수도세는 늘 10,000원 내외로 나와서 주변에서 다들 놀랜답니다.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00원 나온다는 저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짠테크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짠테크 나만의 좋은 절약 팁 있으면은 문자 받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유럽 등지에서 출몰하던 빈대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빈대가 어떻게 다시 출현하게 된 건지, 또 빈대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빈대란 말도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 사우나에서도 발견이 되고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네. 80년대 이후 박멸됐던 빈대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5, 60년대는 이제 빈대가 일부 이제 서식을 해서 네. 피해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 형태 문화는 과거에 이제 아궁이 문화나 아니면 연탄 같은 것들을 많이 뗐기 때문에 네. 그런 일산화탄소나 그런 서구하고 다른 어떤 주거 문화 형태를 가져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박멸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나 90년대는 거의 뭐 없었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외국의 학생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잠깐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 아니면 또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다녀가다 보니까 그런 빈대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 박멸이 됐을 때 국내에서는 뭐 빈대가 다시 생길 환경은 안 됐는데 외국에서 네. 빈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게 빈대가 그 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에 묻어서 들어오지는 않고요. 네. 여행 가방을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많으면은 이제 침대, 원래 이제 빈대를 그 베드버그라고 하거든요. 예. 침실 주변에 많은데 예. 얘네들의 개체 수가 많으면은 장롱에 있는 옷가지라든가 이런 데 사이에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객들이 옷 같은 것들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물건들을 담아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행 가방에 묻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서 발견됐던 빈대하고 거의 같은 종입니까? 네, 뭐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빈대나 아니면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빈대와 똑같은 빈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열대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주로 고온 지역에서 사는 그런 반날개 빈대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뭐 요즘에 처음 발견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2010년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그때가 좀 가장 많이 증가되는 시기였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해외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례라든가 출몰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됐었고요. 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벼룩이라고 불리던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빈대하고 벼룩은 이게 다른 겁니까? 네, 다르죠. 벼룩은 기생성입니다. 예. 주로 이제 포유동물의 몸에 붙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흡혈을 하지만 산란할 때는 이제 숙주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란을 하고 또 유충이 번식하다가 나중에 성충이 되면 다시 포유동물에 이렇게 기생하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죠. 그런 이제 기생성 해충이라고 한다면 네. 빈대는 가정해충입니다. 사람한테 몸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곳 장소 가까이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 지침하면 이제 그때 이제 흡혈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가정해충이죠.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빈대가 박멸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뭐 살충제를 뿌린다거나 어떤 뭐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DDT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몸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방지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DDT의 어떤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주거문화 형태. 그러니까 아랫목에다가 불을 지피면 뭐 아랫목이 엄청 뜨거워서 그냥 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침할 때는 또 요를 깔고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개에서 장롱에 집어넣고 또 쓸고 닦고 그러다가 또 70년대에는 또 이제 연탄난로 이런 것들이 연탄 보일러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됐었죠. 네.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그 아랫목이라든가 주거시설 주변에 이런 가스들이 많이 침투해오면서 그 흔한 뭐 바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어렵게 살았지만 바퀴라든가 뭐 이런 개미라든가 이런 가정해충이 별로 없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빈대도 살기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이제 주거문화 형태가 이제 뭐 침대를 쓴다든가 뭐 소파, 카페트 뭐 이런 이제 거의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이 서구화된 주거문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보일러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 전체가 그냥 온실처럼 온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해충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빈대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번식하고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럼 지금 빈대 퇴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와 네. 같은 방식으로 막 살충제를 뭐 DDT나 네. 이런 거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76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DT 사용 금지 국가고요. 네. 세계적으로 이제 DDT는 너무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빈대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이제 앞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가장 이제 빈대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가장 1순위가 되겠죠. 예.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숙박을 함으로써 그 숙박업소에서 이제 빈대들이 확산되면서 일반 우리 가정으로까지 침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가장 저렴한 곳에 묵어요. 그게 고시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시원에 또 빈대가 퍼지게 되고 실제 또 산업체에 가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묵는 숙소에도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유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퍼뜨려 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또 외국인이 다녀간 숙박시설에서는
다녀간 다음에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빈대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의심이 가면은 바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방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살충제를 꼭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잠깐 작은 개체수들이 머물게 되면은 예. 침대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햇볕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고온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초의 어떤 예방이나 관리 부분을 놓치게 되면 빈대의 서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실제 실내에서의 빈대 서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적을 때는 이게 베드버그니까 침대 주변에 있지만 네. 이게 좀 개체수가 많아지면요. 그 벽에 걸려있는 액자 뒤에서 살아요. 그다음에 커튼 레일 사이에도 살고요. 예. 심지어 빈대가 콘센트 안에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제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방역을 했지만 실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빈대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흡혈을 하고 증식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빈대 방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역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나 이건 내가 좀 뭐 빨래를 햇빛에 널어놓는다고 이거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방역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런 데서도 이제 각 해충에 대한 뭐 방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어떤 빈대 사건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협회에 연락을 해서 네. 좋은 업체를 아마 소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빈대가 아직 발견된 건 국내에서 몇 군데 되지는 않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미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퍼진 건 맞습니다. 네, 맞긴 하지만 실제 이제 많은 뭐 주택에서나 많은 시설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심지어는 그 제주도 올레길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엄청나게 빈대가 많이 서식을 해서 문제가 된 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요소에서 빈대가 서식하고 있고 출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어떤 퍼짐 현상은 없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빈대 살게 되면 위생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물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빈대하고는 이제 위생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다고 해서 빈대가 막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에 이제 유입이 된 건데 네. 빈대에 물리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가장 큰 피해죠. 예. 그러니까 모기 같은 경우에는 집안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야간에 이제 취침할 때 괴로움을 주고 또 한두 마리에 이제 물리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빈대는 그 침대 주변이나 하여튼 집안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 숫자들이 한 번에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40-5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면 40-50마리가 동시에 흡혈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렵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계속 반복이 되면 실제 물린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럼 병원 그래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물리면 아마도 이제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빈대 그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면역 반응이 하나로서의 항체 반응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또 이 과민 발행 같은 게 생기니까 염증 수치에 있어서 또 고열이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많은 빈대에 이렇게 자주 노출된 사람은 빈혈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좀 아까 그 집에서 빈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대나 이런 시트미치나 이런 데 많이 이제 서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서식하는 곳은 뭐 집안 곳곳일 수 있겠지만 그 협회에 연락하면은 그 방역하는 데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협회 이름이 명칭이 뭐라고 하셨었죠? 예,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입니다. 한국방역협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면 적당한 업체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예, 집에서 대처하실 때는 뭐 햇볕 소독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시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정용 에어로졸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앞에 이렇게 대롱이 달려 있는 예.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성분이 피레스린이라고 들어 있어요. 피레스린요. 예. 피레스린. 피레스린은 이제 그 국화꽃의 일종인 거기에서 이제 추출한 물질입니다. 네. 천연물이죠.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더라도 분해가 잘 되니까 특별하게 이제 다른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덜 일으키는 그런 그 제재이기 때문에 예. 피레스린이라고 쓰여 있는 에어로졸. 그다음에 앞에 대롱이 달린 거. 네.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빈대의 흔적이나 이렇게 서식이 확인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대롱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분사해서 방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레스린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부조리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아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매일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낯설게 느껴지고 또 지겹게 느껴지는 그런 일 있잖아요. 네. 아마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출근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내가 뭐 같은데 하지? 하지만 뭐 그런데 어쩌겠어요. 회사 가야죠. 네. 근데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까먹다가 다음날 출근길에 또다시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회전목마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거라면 바로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와 마주친 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견디는 방법도 어쨌든 알고 계신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방인이나 페스트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철학 에세이죠.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시지프스 신화로 보통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굴레처럼 계속 돌아 올려서 맞습니다. 미끄러지면 또 올리고. 맞습니다. 그 진짜 비슷한데요. 우리 사는 거랑.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책이. 네. 아, 참 그 낯익으면서도 또 내용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뭐 이게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책이라서. 네. 근데 이게 막상 보면은 철학 에세이라 읽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읽은 후에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그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읽은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신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시지프의 신화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시지프 신화 이렇게 4장이에요. 어우, 좀 머리가 딱딱 아파지는데요. 이게 그래서 책 제목이 시지프의 신화라고 마지막 4번째 장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책 전체가 다 시지프의 신화고요. 이 책의 내용이 다 우화적으로 압축되어서 설명되는 게 이 신화라서 그 표제로 쓰인 거거든요. 어려운 내용은 제일 1장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추론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부조리의 추론의 예시예요. 그래서 뭐 다 그 얘기. 네. 부조리의 추론장이 거의 책의 반이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한 어떤 그 부조리에 이르는 결론, 인간이 그 부조리한 상황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 거죠. 부조리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네, 원래 이거 제가 선문답을 하는 느낌이 좀 아니요, 간단해요. 네. 네. 반합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사주로서 반합리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거부하고요, 네.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걸 더 중요시하는 것을 말해요. 까미는 자신의 부조리는 근데 이런 거창한 철학사주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네. 일종의 상태이며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다층적이고 모순적이고 합리적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세계를 살아가는 나는 일관성을 원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이게 어느 때라도 통하는 그런 일관성을 나는 원하는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예.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네.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상은 다 모순투성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 나의 그거- 인식과 세상의 실제 존재 형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나도 부조리해져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 세상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람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부조리가 그래서 이제 까미는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인식과 존재와 부조리. 그러니까 인식과 존재가 있으면 이건 항상 서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부조리한 상태를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식과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없애는 건데 이게 그냥 자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존재를 없애야 된다. 네. 아니면 인식을 없애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나의 인식을 종교나 신을 끌어다가 신의 뜻이라는 말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까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절망적이잖아요. 네. 하나는 자살, 하나는 철학적 자살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이 좀 우울해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부조리한데 나 혼자만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세상하고 이렇게 인식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맞지 네. 않으니까 네. 확증 편향이 생겨서 내 의견만 옳은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네. 그럼 부조리 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까미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죠. 네. 이게 삼위일체 상태를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해라. 네, 그냥 유지하라는 건데 그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 단계로 도출이 됩니다. 반항, 자유, 열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항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부조리한 거 어떻게든 극복해가 아니라 그래 부조리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열린 미래, 최대한의 자유 같은 환상을 아예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이나 위안 같은 것에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열정은 미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미래에 희망을 걸고 열정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를 최대한 잘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지.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반항이에요. 네. 어차피 이 상황에서 희망은 없으니까 예. 그러면 나대로 그냥 무한한 이 반복을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겠어라는 것이 자유와 열정인 거죠. 너무 자유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가 사실은 미래가 없이 산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거니까 그거 나쁘지 않다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짓눌려서 네. 막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선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럼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지프시나함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바위덩어리 계속 굴려 네, 올리는 네. 거. 그럼 그거는 어디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상의 무한 반복이라는 건데요. 예. 까미가 정리하는 게 그 이론이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에서 4장이 예시거든요. 이 4장이 바로 시치프의 신화인 건데 부조리를 극복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장에서는 돈후안이 나오거든요. 네네. 매일 다른 배역을 연기하는 연극 배우처럼 이렇게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이것도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고. 네. 3장에서는 창작자들, 작가들을 예를 들어서 또 분석을 해요. 뭔가 예. 계속 무한 반복되는 다 예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화가 우리한테는 가장 와닿아 있는 건데 매일매일 바위산으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게 시치프거든요. 예. 근데 힘들게 굴러 올린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예. 그럼 다시 또 굴러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이 일을 그 반복해서 해야 되는 그 반복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시치프는 나름 행복하다는 거죠. 아 그게 행복해요?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야 이번에는 내가 올렸으면 잘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건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도 돌을 굴러서 올린다는 그 하루하루 행동이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만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치프의 신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예.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행복한 시치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거든요. 이 과정 자체를 즐기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서 행복감까지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등번가한테 네, 왜 산이 자꾸 그렇게 힘들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저기 산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기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고 나는 그냥 올려야 되니까 바위를. 올라가는 과정을 나는 이제 즐기는 거니까 네, 그런 네. 거죠. 네. 아, 그러면 시즈프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막 힘들게 올리면서 네. 나는 이렇게 올리고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 올리면은 다 잘 올렸다. 하고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루 살면 참 좋겠다. 네. 계속 까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네.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시대 직장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계속 끝나지 않는 출근길을 계속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들인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그런 걸 성취도 없이 뭐 그냥 생업이다라는 이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출근길에서 지하철에서 직장인을 붙들고 아니 지금 왜 회사를 가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난 이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시치프의 이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책이 일종의 희망, 그 어떤 희망은 아니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노인과 같은 거예요. 네. 84일째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계속 바다에 나가는 그런 노인인 거죠. 특별히 잡으리란 희망은 없는데 그냥 나는 어부고 늘 나가는 거니까 나간다.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해법으로 제시가 이미 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자포자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건 네. 절대 아니고요.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그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 청취자 김보배님께서요. 어렵게 본 책이라 다시 읽어봐야 할 듯합니다. 시안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책 감사합니다.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하나하나 자기만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네. 굳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다. 네. 이런 메시지로서는 이 책 한 권 읽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중형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수도권에, 오후부터 강원 영서와 충청권 북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최대 1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고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오후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광주 10도 등 전국이 5에서 14도로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은 5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8에서 23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 10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3.7도, 습도 7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 지난 2주 동안 어떤 장면,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난 17일 환경노동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외국인 최고 경영자 소식을 다룬 기사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명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양조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 다른 한 명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 가네보 코스메틱스 코리아의 히가시우라 미치나오 대표였습니다. 호튼 대표는 올해가 벌써 3번째 국회 출석, 노조를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고요. 히가시우라 대표는 직원에게 가족 시중을 들게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해 국감장에 불려나왔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열 살루트 등 고급 양주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7년째 임금 협약을 맺지 못할 정도로 노사 분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사장실 유리창 밖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 조합원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호튼 대표의 모습. 이 순간 당시 노조 조합원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니 지난 7년 동안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이유가 단숨에 이해됐습니다. 가네보 코스메틱스 코리아 히가시우라 대표에게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히가시우라 대표는 직원에게 아내의 병간호를 맡기는 건 물론이고요. 아내가 다닐 마사지 가게를 알아봐라, 아들의 여드름 치료제를 알아봐라 등등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히가시우라 대표는 이런 짓을 한 게 사실이냐는 의원 질의에 정중하게 부탁드린 적은 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노동 선진국 사장들이 한국만 오면 악덕 보스가 되는 현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사는 만화 송곳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저기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권 교육에 대해 강의하던 노동운동가 구고신 소장에게 주인공 이수인 과장이 이렇게 물어보자 이때 구 소장이 답한 짧지만 명쾌한 말이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그대로 살아서 숨을 쉬는 기억이 있어. 지금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가득 담긴 추억이 울고 있네. 내 곁에 매물도는 이별의 흔적, 어디에도 시선 둘 곳 없이 이대로 우리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서로 다른 인연으로 살겠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우리 사랑을 간직하고 살면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같은 때의 세상 떠나면 분명코 우린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만나서 사랑할 거야. 그땐 이별 없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 테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우리 사랑을 간직하고 살면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같은 때의 세상 떠나면 분명코 우린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만나서 사랑할 거야. 그땐 이별 없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 테야.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유익종의 이연 듣고 오셨습니다. 김선의 시사는 청취율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오늘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애청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절약을 실천하고 계신지, 나만의 짠테크,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절약 팁 문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50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편의점을 주로 방문하는데요. 편의점이 비싸다는 건 편견이죠. 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등 매달 바뀌는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면 정말 저렴하게 물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카드 할인이라고 통신사 할인 이거 좀 저도 좀 적극적으로 더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24님, 요즘 행정복지센터에 투명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2000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벌써 2만 원 넘게 모았어요. 그냥 버리는 페트병으로 간식값 벌 수 있으니 시사의 청취자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 한동안 행정복지센터 안 가서 그랬나요? 이 기계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렇구나.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마트 같은 데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반납하면 그러면 그걸 다시 물건으로 살 수 있어서 되게 편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또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5515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계부를 쓰면 됩니다. 월말 내 소비 습관을 한눈에 살펴보며 고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스마트폰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 보세요. 지출 즉시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어서 밀릴 염려가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팁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아니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럼피스킨병 참 이름도 낯선 네. 이 전염병이 점점점 그 전국의 농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빠르게 확산하면서 충청북도에서 발생 농가가 생겼고요. 20일에 처음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총 7개 시군에 17군데로 발생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럼피 스킨, 이게 스킨이 피부잖아요. 네. 럼피가 원래 그 혹이란 뜻이니까 피부 이렇게 혹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우 농가 한 곳, 충청남도 당진시와 서산시의 한우 농가 각각 한 곳씩, 경기도 김포, 평택, 화성의 젖소 농가와 한우 농가 각각 한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이 경기도 김포, 평택, 화성, 충남, 서산, 태안, 당진 그리고 충북 음성까지 7개 시군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확인이 됐던 게 충남하고 경기도인데 오늘은 이제 충북 음성이 추가가 됐다는 점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중부권 서해안 일대, 경기도 김포 지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좀 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제1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800마리가 넘는 소가 살처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충북 내륙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의심시고도 실제로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생 농가에서는 소를 처분할 수밖에 없고요. 반경 10km에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네. 빨리 놓는 거예요. 네. 54만 마리 분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급 접종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초까지는 좀 더 백신을 추가로 수입을 해서 접종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지역의 축산 관계자와 차량의 이동 중지는 물론이고 가축 시장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금 뭐 이동 금지 조치가 다 내려졌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폐사율은 10%인데 네.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네, 지정이 맞습니다. 돼 있어요. 구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럼피스킨병에 감염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소한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우선은 농가에서 생산성을 아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기로 전파가 되니까 이게 인지가 되는데 이게 네. 곤충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모기 같은 흡혈곤충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예. 이게 한 100년 전쯤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아프리카 곳곳에 보이면서 토착병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9년에 그 위쪽인 이스라엘로 발견이 됐고요.
2013년에는 튀르키예와 동유럽, 러시아에 번졌고 6년 뒤에 방글라데시에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남아 국가랑 중국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올해는 네팔에서 대유행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번 처음이라는 게 네. 걱정스러운 거죠. 세계적인 확산 양상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비슷했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염되는 상황이. 그리고 이 혹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만약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소가 저제량이 확 줄어든대요. 삐쩍 마르고 고열에 침을 흘리거나 눈과 코에 분비물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암소의 경우는 유산이나 불임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증상이 보이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확산세가 꺾일까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럼피 스킨 바이러스 잠복기가 4일에서 4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20일쯤 발생을 했으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달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넓게 생각해 보자면. 그렇죠. 예, 잠복기가 4주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게 곤충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아까 모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해놓고 개방형 축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기를 잡는 거 말고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해당 백신을 비축을 좀 해놨는데 지금 벌써 50만 마리가 넘는 소에게 백신을 접종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파 가능성도 크고요. 모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질병을 갖고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벌써 한 달이나 있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미 확산됐거나 잠복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신을 맞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3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동안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제역이 지금 접종 시기인데 네. 구제역하고 같이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항체 발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뭐 한우나 아니면 젖소 품종이 럼피스킨병에 좀 취약하다고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진짜 더 구제역하고 같이 발생하면 진짜 심각할 수 있으니까 네. 방역에 뭐 가축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사가 없어서 집에만 머무르는 청년이 8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3년 이상 학교를 이제 뭐 졸업하거나 수료했거나 뭐 중퇴를 했는데 네.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21만 8천 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8만 명으로 36.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취업이 안 되는 미취업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4명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 구직 가사도 안 하고. 단념자들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청년 니트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23.9%였는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27.3%,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19.2%인데요. 3년 이상이 되면 취업이 안 되면 36.7%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취업에 실패하면 취포자가 돼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돼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구직 활동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서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그 비율을 다 합친 취업을 위한 활동 비중을 보면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는데 이게 3년 이상 넘어가면 36.5%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년 이상 취업이 안 되면 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니트족의 비율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대의 뭐 취업 단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업 네. 포기자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에 그냥 쉬었어요 하는 30대가 27만 7천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11%가 늘어난 수치예요.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록을 보면 23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이 지금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고용시장은 호조로 보인다고 하지만 아예 구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분모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출생아 수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청년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텐데 고용시장 자체에서 이탈해버리는 이런 니트족들이 향후에 구인 인력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네. 신청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아예 이제 이렇게 그 이탈되어 버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다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우선은 정부에서는 고용 호황에도 쉬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실업률을 좀 찾아봤더니요. 네. 정부 공식 통계 사이트에 지난해 실업률이 평균은 2.9%? 네.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한 20대가 6.4%, 6.5% 네. 그 정도로 지금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통계 잡히지 않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 예.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안 될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투로 있잖아요. 그 현상이 몇십 년 전에 벌어졌는데 일본의 5, 60대가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돼 있다는 그렇죠. 그 거예요. 히키코모리들이 집에서 그냥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로 네.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유명 배우나 뭐 심지어 앵커 이런 유명인들의 얼굴을 내세운 가짜 광고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뭐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송은이 씨가 개인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하고 김숙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혹시나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알립니다. 연예인들과 셀럽들 사진에 책을 합성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김숙 씨하고 송은이 씨가 주식 투자 관련 책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불법으로 책을 합성한 불법 광고고 무단 도용이니까 저희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홍진경 씨도 사칭 광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 허위 광고가 많으니까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피해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백종원 씨, 이영애 씨, 개그맨 장동민 씨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분들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주로 주식 투자랑 그 관련된 책 광고라고 합니다. 사진만 바뀔 뿐이지 아주 전문적인 투자 서적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 오랜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물책 5천 권을 준비해서 무료로 드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리드방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칭 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영 교수가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예, 이제 이용우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부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저도 좀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모르는 번호예요. 전화 이렇게 받으니까 무슨 회사의 무슨 과장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 예. 그러고 제가 끊었는데 네. 저 번호 어디서 알았지?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제가 어딘가 번호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보다 그들의 기술이 더 뛰어난지도 모르죠. 너무 다정하게 전화를 해서 제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었나 하고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 전화번호 어디서 아셨어요? 그럼 뚝 끌어버리는데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럴 거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요. 저 진짜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데 무슨 마케팅 회사라 그러면서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저한테 친절하게. 네. 예. 알고 보니까 보통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에 후기 남기는 그런 부업들인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내용대로라면 물품을 써보고 후기 올리는 아르바이트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글을 작성하려면 돈을 먼저 내야 돼요. 성금이 있습니다. 물품 네. 가격을 내고요. 그다음에 글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정 부분을 수고비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값으로 처음에 입금했던 현금까지 다 돌려받고 나니까 좀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한도로 올려서 입금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직원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리고 나서야 신종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황당한 답장도 받았대요.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으니까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계정도 사칭 계정이어가지고 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집에서 한 서너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알바 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해져야 되나요? 친절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명 맥주 브랜드죠. 칭따오 네. 공장에서 한 직원이 원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19일에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왔는데 헬멧을 쓰고 있는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울타리를 확 넘어가가지고 메가 보건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소변을 보는 듯한 행동을 한 영상인데요. 이게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칭따오 맥주 3공장에서 베가 보관소에 소변을 보는 장면은 자막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우선 이 핑두시의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 중국 공안도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중국 그래요? 네티즌들도 난리가 났어요. 칭따오 맥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사실 1903년에 만들어진 칭따오 맥주가 중국 4대 맥주로 꼽히고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지만 이게 양꼬치엔 칭따오란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되게 인기가 많이 많잖아요. 팔리겠죠. 근데 이제 누리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칭따오 맥주는 저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수용도 저렇게 하는데 해외 수출용을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게 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방뇨자와 촬영자가 다 잡혔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배우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9월 중순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손님들하고 마약을 투약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인천청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 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 피의자로 전환한 상황인데 8명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속 상태고 4명은 내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이선균 씨는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선균 씨를 곡골 공갈 협박했다는 인물도 이 처음에 조사받았던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팬들이 좀 실망할 것 같은데요.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3일 미국 권력설 3일 하원 의장이 234년 그러니까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건데요. 공화당 내분으로 2명의 하원의장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이면 이 문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임됐다고 하는데 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 뽑을 때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15번이나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뽑아놓고 왜 해임을 시킨 겁니까? 그것도 공화당 의원들 손에 해임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개월 만에 이제 해임이 된 거라 가장 짧은 하원의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해임안이 결의안이 이제 상정되기 전에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예산을 삭감해라, 민주당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넣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 메카시 의장이 그 예산 공백에 따른 그 셧다운을 딱 몇 시간 남겨두고 지난달 30일에 일단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대폭 삭감안을 삭제를 하고 정부 예산을 일단 동결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안의 초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건 민주당 정부에 너무 지나치게 협조한 게 아니냐라면서 해임안을 결의를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이번 3일에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표결에 들어갔거든요. 네. 찬성이 216표, 반대가 210표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 의원 8명이 지금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네. 결국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네.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면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데 공화당 안에서 강경파 의원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해임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권력 서열이 3위인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된 첫 번째 사례를 기록하게 됐고요. 사실 1910년, 2015년에도 하원 의장 해임안이 제출되긴 했는데 그때는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의원 표 8표에 네. 민주당 의원 표 208표가 네, 네. 딱 얹어져야 이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안 나오면 절대로 이게 통과될 수 없는 안이거든요. 아니 근데 민주당도 참 야박하지. 네. 그러니까 셧다운 위기에서 메카시 의장이 구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협조를 얻어서 이제 해준 건데 협조를 근데 해준 왜 건데. 가결표를 던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메카시 의장이 일단 셧다운을 막는데 기여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원 상임위원회에 이 메카시 의장이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카시 의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반대표를 던진, 그러니까 통과안에 이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당시에 약속을 좀 깨고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상황을 메카시 의장이 몰고 간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민주당은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 이제 하원은 다수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상임위도 다 독점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당과 타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국적 관점에서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메카시 의장이 자기가 정말 해임되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명 작업을 좀 펼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공개적으로도 안 했고 물밑 작업도 전혀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10표만 이탈표 나왔어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표를 안 던진 게 굳이 상대당 출신 의장인데 굳이 이렇게 살려줄 필요도 없고 사실 공화당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건 또 민주당이거든요. 반사 이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구도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메카시 의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메카시 의장은 의장에 당선될 때도
강경파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카시 의장도 강경파입니다. 2016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이에요.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프리덤 코커스의 강경파는 정말 초강경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카시 의장이 지나치게 타협적인 인물로 비춰 너무 온 거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더 극우적인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의장 선출 투표를 했을 때 투표가 164년 만에 10번 이상 진행이 됐는데 결국 15차 투표까지 가면서 딱 한 표 차이로 메카시 후보가 간신히 의장이 됐어요. 근데 네. 15번 후보를 하려니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메카시 의장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양보안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9개월간의 임기 내내 이 강경파의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 강경파들은 이제 그래도 이 9개월 동안 민주당이나 백악관과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풀어가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틈만 하면 좀 축출할 기회를 좀 많이 노려왔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이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니까 바로 해임안을 제출한 겁니다. 일단 메카시 의장은 해임이 되면서 차기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 의장을 임명하고 갔어요. 그 임시 의장은 메카시 전 의장의 측근인 패트릭 맥켄리 금융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초초 강경파 네. 공화당 의원 8명이 소속돼 있다고 하는 프리덤 코커스 이건 어떤 거예요? 8명 정도보다는 더 많고요. 더 많아요? 이번에 이제 반대표, 그러니까 이제 통과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8명이라는 건데 이 8명 대부분이 소속된 조직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그 초강경파 조직입니다. 네. 규모가 이게 약간 비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그런 거 규모가 있잖아요. 영화에 네.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그러니까요. 쓰고. 약간 네.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 코커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아름아름 약간 비밀 조직인데 일단 그래도 추정은 되는 게 공화당 의원 수의 10%인 2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일로 와 정말 영향력이 막강하구나라는 파워를 좀 과시를 했습니다. 2015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각종 현안에서 정말 극단적인 보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양보를 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네.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공화당이지만 공화당 온건파와도 계속 갈등을 그래서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온 뭐 공화당 지도부를 계속 공격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임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인데요. 예. 이 사람이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1인이 단독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많은 것들을 강경파에 양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원 의원 1명이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결의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시절에는 당론이나 의원 총회의 총론으로만 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강경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원 의장을 표결로 해임할 수 있는 씨앗을 좀 메카시 의장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도가 지금 실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이 되면 이 프리덤 코커스가 의회는 물론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2인자가 하원 의장 후보로 다시 또 결정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카시 의장이 해임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후보를 공화당이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파전이 형성이 됐어요. 이 2인자인 스컬리스 원내대표 그리고 짐 조던 법사위원장의 이파전이었습니다.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조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네. 하원의 공화당 의원 다수가 스컬리스 후보를 선택했어요. 두 사람 다 보수적이고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 중에는 스컬리스 후보가 공화당 주류에 더 가까웠고요. 조던 후보는 초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스컬리스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하는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의장에 선출되려면 본회의에서 217표 이상을 얻어야 돼요. 근데 네. 당내 경선에서 113표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일단 후보가 됐는데 예. 그럼 나머지 이제 표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설득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끝끝내 12명이 나는 끝내 아무리 해도 이스컬리스 후보를 지지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도 자기가 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없어졌거든요. 아까 8명이 반대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네, 12명은 어차피 나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꼬리가 몸통을 막 흔드는 걸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네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후보가 네. 조던 법사위원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사퇴했어요. 네, 이 법사위원장이 일단 투표를 진행하긴 했어요.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당선에 유효한 이 217표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제적 기준으로 217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1차에서 200표를 얻었는데 2차 투표를 했더니 199표, 3차 투표를 했더니 194표. 갈수록 표가 좀 떨어졌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3차 투표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25명이나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줬습니다. 꼭 후보로 결정됐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또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카시 의장 나는 아직 지지하니까 메카시 의장에게 나는 뭐 투표하겠어. 나는 스컬리스 후보가 좋았으니까 뭐 그런 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투표에서도 안 되니까 신임을 묻는 당내 비밀 투표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또 86대 112로 부결이 되니까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의 57%가 결국 후보직을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한 셈이기 때문에 이 조던 후보도 어떻게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건파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반대를 해서 결국 자기도 안 되니까 후보에서 또 물러나게 조던 후보는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조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 한 3개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지역구 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조던 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군비를 포함해서 극단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할 게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네. 이걸 우려한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또 반대를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조던 의원장과 가까운 소수 극우 강경파 의원에게 축출됐던 메카시 전 의장에게 여전히 충성심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 그룹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그룹 모두 대부분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하원의장 후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제 뽑아야 돼요. 아직 네. 결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그래서 하원 의장 후보가 나와서 하원 의장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후보가 지금 며칠 만에 줄줄이 이제 사퇴를 한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파 한 명이 의장 회의만을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왔는데 뭔가 일을 하다가 너무 민주당이 협조적인데 그래서 또 회의만을 제출하면 또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참에 네. 그냥 그러죠. 뭐 하원의원 그 중에서 한 몇 선 이상 네. 다 명단 갖다 놓고 한꺼번에 투표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되는 투표. 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릴 때까지 계속 투표해서 공화당 내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화당에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는 그러니까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지금 균형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참 그렇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뭐 그런 그렇죠. 국가 이미지였잖아요. 그랬는데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흔들리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좀 충격을 주고도 있습니다. 이참에 그냥 메카시 의원이 바꿔놓은 거니까 네.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의원 한 명이 그냥 막 이렇게 회의만 내면 막 통과되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70명이 넘는 공화당 온건파로 구성된 또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 현행의 의장 회의만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에 대한 논의도 공화당 안에서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이 어느 정도 압축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일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할 것 같다라고 알려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최소 9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출마 마감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겠죠. 원내 수석 부대표이자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인 톰 에머 의원인데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리 인증에 찬성을 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20일에 에머 의원의 경선 출마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미 나타냈습니다. 반면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에머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케빈 헌 의원이 또 있는데 하원 공화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속한 의원이 176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 자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 온건파의 지지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이런 도널즈 의원이 이제 흑인 하원 의원인데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일에 공화당이 경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후보가 과연 뽑힐 수 있을지 이 후보는 좀 오래 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무슨 틴트 인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짐 조던 의원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내 입지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었는데 짐 조던 의원이 안 되는 거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다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나는 싫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워낙 그럴 것 같잖아요. 의뢰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원 의장 선거가 네. 하여튼 늦어지고 못 뽑으면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마비 사태가 장기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당장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효가 있어요. 다음 달 17일까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달 말에 이걸 이제 극복을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다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던 위원장이 낭만 20일에 또 어떤 이제 추가 예산안을 요구했냐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의 방어를 돕고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도 강화를 하겠다라면서 의회에 1,060억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한 143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의장이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 지금 본 예산도 처리가 안 됐잖아요. 하원에서 추가 예산안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원안에는 이제 여야 모두가 찬성을 했지만 이게 세부적인 데서 또 부딪히고 있고 추가 예산안 자체가 처리가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안 협상이나 하원의장 해임안 표결 과정에서 양당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 정치를 해야 되니까 고위공직자도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협치는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이제 너무 요원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방 예산 집행도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이 1961년에 국방 수권법 제도를 도입한 뒤에 매년 여야 합의로 이 문제는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지금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보니까 우리는 양반같이 이상하네요. 아, 이게 옮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은 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